십자군이 안티오키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으로 출발했던 제후들에게 안티오키아는 점차 현실적인 기회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칠리아 왕위 계승 싸움에서 동생에게 밀려 자신만의 광대하고 풍요로운 영지가 절실했던 풀리아 공작 보헤몬드에게 안티오키아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안티오키아 정복 과정에서 보헤몬드의 공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직접 도시를 수비하며 자신의 영토로 삼겠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툴루즈 백작 레몽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보헤몬드에게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 황제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내세우며 안티오키아를 황제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뒤 시간이 흘러 1099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몽의 희화 병사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끝에 마아라트 알 누만이라는 도시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교황의 대리인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아데마르 주교가 죽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레몽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 레몽은 더 이상 보헤몬드의 주장에 강하게 맞서지 못했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99년 1월 13일 마하라트 알 누만 인육 사건 이후 레몽은 마치 도망치듯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그는 갑옷을 벗고 남루한 옷차림에 십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스스로를 순례자의 모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뒤를 노르망디 백작 로베르와 탄크레디가 따랐고 2월이 되자 로렌 공작 고드 부루아 역시 플랑드르 백작 로베르와 함께 남하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전투와 분산 배치로 인해 십자군의 병력은 처음에 3할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끝없는 전쟁을 거치며 그 전투력만큼은 더욱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성과 도시가 있었지만 십자군의 위용을 이미 전해들은 탓인지 대부분의 지역은 별다른 저항 없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요새 도시 투르스 같은 곳에서는 성문 앞에 식량을 내려놓은 채 십자군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다고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십자군은 예루살렘 남쪽의 베들레헴 지역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라는 종교적 의미도 있었지만 다가올 예루살렘 공반전을 대비해 군량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탄크레디는 약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점령했고 이후 예루살렘 공방전이 시작될 무렵 대량의 군량을 십자군 진영으로 운반해 옵니다. 1099년 6월 7일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온 십자군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기를 내려놓고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잠긴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은 올리브산을 마주한 깊은 계곡과 높은 성벽으로 인해 공격이 극히 어려웠기에 제후들은 북쪽과 서쪽, 남쪽 성문 앞에 병력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하지만 남쪽 시온문을 맡은 툴루즈 백작 레몽의 부대는 성벽에서 쏟아지는 거센 공격에 밀려 진영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략의 주 무대는 북쪽 헤롯문과 서쪽 야파문 일대로 집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집트 칼리프의 지배하에 있었고 도시의 지배자는 십자군의 접근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또한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교들을 모두 추방하고 도시 외곽의 우물에는 독을 풀어 십자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충분한 저수조와 식량이 있었기에 이들은 병력 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집트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략은 십자군에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중동의 6월은 한여름이었고 중무장한 십자군 병사들은 극심한 더위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은 충분했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기는 점점 저하됐고 공선탑 없이 성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탄크레디와 플랑드르 백작은 사마리아 지방까지 진출해 필요한 목재를 어렵게 확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십자군 앞에 아데마르 주교의 동생 위그드 몽테유가 나섭니다. 그는 꿈속에서 형 아데마르가 나타나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맨발로 돌며 속죄의 마음을 신에게 보이면 도시를 해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큰 힘을 발휘했고 십자군은 모두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도는 의식을 치르며 다시 한번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1099년 7월 10일 사기를 회복한 십자군은 확보한 목재로 공성탑 3기를 완성합니다. 화공을 대비해 공성탑에는 동물의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총 공격일은 7월 13일로 정해졌고 공성탑은 서쪽에 1기, 북서쪽에 2기가 배치됩니다. 공성탑은 조금씩 성벽을 향해 다가갔고 서쪽의 공성탑 하나는 이슬람군의 화공에 의해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99년 7월 15일 마침내 북서쪽의 공성탑이 성벽에 밀착됩니다. 탑의 측면이 열리며 십자군 병사들이 성벽 위로 쏟아져 올라갔고 곧이어 성문이 열리며 십자군은 예루살렘 시내로 돌입합니다. 성스러운 도시에서 이교도를 몰아내겠다는 진념은 잔혹한 학살로 이어졌고 그 참극은 다음 날인 7월 16일에 이르러서야 막을 내립니다. 병사들은 피로에 지쳐 쓰러졌고 제후들은 성묘교회에 모여 신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유럽을 떠난 지 3년 만인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은 마침내 십자군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1차 십자군 원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며 막을 내립니다.